2025년 7월 1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65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은 시리아와 레바논을 동시에 공습하면서 특히 시리아에서는 내무부, 국방부 직원 모두 15명이 사망을 할 정도로 아주 시리아의 피해가 컸지요. 이스라엘은 왜 시리아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전쟁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에 아주 미쳐버린 나라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리아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유는 뭘까요? 잠시 후에 그 충격적인 이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군대 징집 문제로 인해서 가야 한다, 보낼 수 없다, 또 안 가겠다,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연정에서 탈퇴하는 정통 유대인 정당도 생겨나고 있죠. 하여튼 이스라엘은 오늘도 시끄럽고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가자지구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자지구 안에서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가자지구에서 물을 배급받으려 오고 어린이들이 줄 서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떨어뜨렸어요. 그 결과 좀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사실 하마스 쪽에서 매번 이런 류의 거짓 뉴스들을 많이 퍼뜨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 해당 공격에 대해서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IDF가 발사한 이번 미사일은 원래 이슬람 지하드를 겨냥한 공격이었는데요. 수십 미터를 빗나가서 이번에 민간인 지역에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해당 지역은 가자 중심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의 급수소였고요. 물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던 8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을 했고, 그중 어린이가 6명, 부상자가 17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월 5일 날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자지구 복구와 재건의 방안으로 가자지구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그 휴양지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별다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뭐야 이거 말로만 그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측이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재건하겠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전한 건데요. 현재 라파 지역은 전쟁으로 심하게 파괴가 돼서 현재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인데요. 우선 초기에는 60만 명의 팔레스타인을 먼저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자지구 전체 주민인 약 200만 명을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츠 국방장관은 또한 라파에 이스라엘이 지원을 제공할 국제기구도 찾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사실 라파에는 이미 가자 인도주의 재단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이렇게 외교적 수사로 돌려 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름이 뭐라고요? 카츠 국방장관. 돈 씨가 아니길 다행이에요. 네. 예. 아니면 히레 씨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히레 가수. 아니 그렇게 해야 국방장관 이름을 외우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가자지구에 대해서 또 프랑스도 뭔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프랑스 법원이 가자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프랑스로 망명할 수 있고 또 프랑스는 망명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프랑스가 왜 갑자기 이런 판결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프랑스는 항상 가자지구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자신이 마치 인권의 나라인 양 이렇게 행동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프랑스 국립망명재판소 CNDA에서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팔레스타인인이 프랑스에서 난민 자격으로 망명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다만 프랑스 망명 신청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미 UNRWA 피난민 신분이 있었던 약 80%의 가자 주민들은 원래도 프랑스로 망명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새로 수혜를 받는 대상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전에 이제 UNRWA 피난민 신분이 있었던 이 80%의 가자 주민들이 프랑스 망명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번 판결로 어떤 게 달라진 거냐 하면은, UNRWA 피난민 신분으로 이제 프랑스 망명 신청을 했을 때는 분쟁 난민으로만 간주가 돼서 일시적 보호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CNDA를 통해서 제네바 난민협약상의 정식 난민 자격이 생긴 후에는 훨씬 더 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전에는 신청을 했어도 당신은 전쟁 때문에 위험한 거니까 임시 보호만 해줄게요,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당신은 정치적 국가적 박해 대상이니까 정식 난민입니다, 이렇게 수준이 격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박해를 했다는 전제하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네, 이번엔 지금 이스라엘 북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하고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시리아 남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시리아 남부 지역이면은 예전에 그 헤즈볼라가 있던 곳인데 아직도 그 지역에 헤즈볼라가 남아 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리아 남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겁니까? 이번에 시리아의 드루즈족과 이제 베두인족 사이 일어난 충돌 때문인데요. 이 충돌이 격화가 돼서 이번에 시리아 정부군까지 탱크도 동원해 가면서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시리아군의 탱크가 시리아 남부에 주둔하는 게 이스라엘 국가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하이다로 진격하는 이 시리아군을 겨냥해서 우리가 공습을 단행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드루즈족하고 베두인하고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 드루즈와 베두인이 싸우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요. 근본적으로 드루즈족은 시아파이고 베두인족은 수니파인데다가 지역적으로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드루즈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의 수하이다, 이 지역 인근 고속도로에서 베두인 무장대가 드루즈 상인을 납치하고 폭행하고 이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드루즈 민병대가 보복으로 베두인을 또 납치하면서 수하이다에서 이렇게 초기 충돌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면서 시리아 정부군이 중재랑 보호 명목으로 수하이다 지역에 진입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드루즈족 보호를 위해서 시리아 정부군을 겨냥해 공습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드루즈족이 온갖 학살이나 구타, 이 수모를 당하는 여러 모습과 이 영상 사진들이 지금 계속해서 SNS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총 사망자가 160명 이상인데 그 중에 드루즈 이제 사망자가 88명, 그리고 나머지가 정부군이나 베두인 이렇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수치는 보도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시리아가 휴전을 발표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충돌이 지속되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또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드루즈족이 이슬람의 시아파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슬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좀 이단시되는, 왕따 당하고 있는 그런 족이 드루즈족이에요.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이 어떻게 중재를 잘 하고 있답니까? 네, 이런 모든 지금 충돌, 이 과정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이 마치 이 둘의 중재자인 것 마냥 이렇게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베두인이 이번에 활용한 무기들이 사실 시리아 정부군이 지원한 무기들이라는 겁니다. 이번 시리아군의 개입에 대해서 일부 드루즈족들도 질서 회복을 위해서 이 시리아군이 투입이 된 것이 아니라 드루즈족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 드루즈족은 알샤라 정부 입장에서는 좀 매우 눈의 가시였는데요. 자치적으로 민병대를 꾸리고 또 친이스라엘 성향까지 가지고 있으니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샤라 정부가 드루즈 세력의 균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알샤라가 새롭게 구축해놨던 이 친서방 그 이미지, 정부 이미지를 또 깨버릴 수는 없으니까 뒤에서 베두인에게 무기를 쥐어주면서 드루즈족을 치고 그리고 자신은 중재자인 양 이렇게 나타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드루즈 지역이 크게 타격을 입고 실제로 약화가 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드루즈족의 결속력이나 에너지 소모 상태까지는 또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린 알샤라 정부의 전략적 도발 실험이었는데요. 근데 예기치 않게 이스라엘의 개입이라는 이 변수가 좀 생겨버린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드루즈와 베두인이 싸움을 하던 말던 이제 국제사회가 정부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는데 심지어 최근에 알샤라가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또 공식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알샤라 정부가 외교적으로는 좀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드루즈족은 시리아의 남부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그러니까 골란 고원에도 드루즈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967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 골란 고원이 시리아 영토였기 때문에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드루즈족이 넓게 퍼져서 살다가 이제 1967년에 6.1 전쟁 이후로 이제 갈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도 역시 이 드루즈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 살고 있는 드루즈족은 그래도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를 안 시켜요. 그러나 드루즈족은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랍말을 잘하는 이 드루즈족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 시리아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드루즈족의 그 분쟁에 확실히 그 개입하게 된 배경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시리아 드루즈족 개입이 어떤 그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수아이드 이 사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좀 빠르고 강경하게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히 인도주의나 아니면은 뭐 안보 유지 이런 거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 있는 드루즈 공동체의 압박이나 개입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드루즈족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시위도 벌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골란고원 철조망을 넘어서 시리아로 들어간 이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 이 드루즈 지도자들이 네타냐후 총리와 그리고 국방부에게 개입을 하기를 요구를 했었고 거기다가 이 드루즈족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IDF 입대를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거나 그리고 정치 경제권에 이제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 이런 내부 압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북쪽에 있는 그 드루즈족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리아 남쪽에 있는 드루즈족 분쟁에 개입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말고도 지금 시리아 수도 뭐 다마스쿠스도 막 공격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리아를 남쪽, 그 다음에 저 북쪽, 아주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공격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충격적인 이유인데 그 충격적인 이유는 이유진 PD 말고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조현영 기자가 자세하게 소개를 해줄 겁니다. 저 그 얘기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2부에서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후티 반군 상황을 좀 볼까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후티 반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공군용으로 계속 공격하는 것인데 이거 가지고는 후티 반군을 제압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언제까지 이렇게 공군으로 두들겨 부시기만 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예멘 후티 반군 쪽으로 지상군을 보낼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아랍 연합에 의한 지상군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공습만으로는 후티의 핵심 인프라 제거와 그리고 지상 네트워크 초토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5년 당시에 사우디 주도로 지상군을 일부 투입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장기전으로 치달았다가 완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우디나 UAE 같은 이런 주변 아랍 국가들의 지상군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중 그리고 정보나 이런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와우,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가 드디어 이제 예멘을 향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또 공군으로 지원해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 6월 23일 날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그 이란의 포르도에 있는 그 이 핵 관련 시설에 이제 떨어뜨리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됐긴 했지만 곧 직전까지 사실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5차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이틀 전인가 이스라엘이 확 공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 핵 협상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거 이렇게 중단하면 안 된다. 8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 핵 협상 빨리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8월 말이면은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이란이 근데 그 핵 협상을 안 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기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번에 유럽 3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2015년 핵합의인 JCPOA 여기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자동 재가동하는 스냅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의 무기 금수, 그리고 자산 동결, 항만 운송 통제와 금융 은행 제한 같은 게 이제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핵 원심 분리기 기술 금지나 탄도미사일 개발 차단 같은 건 당연히 제재되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을 시켜버리겠다는 건데 이란에 대한 이런 제재 발동은 통보 후 30일 이내에 자동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냅백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상위 미사일 반대나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휴전한 이후에 이란에서 정체불명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의 그 고위 관리가 사망하는 일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란이 이 정체불명의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됐어요. 도대체 이란에서 무슨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왜 그런지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일단 이란 당국은 이거에 대해서 가스관 결함으로 인한 가스 폭발이다 이렇게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란에서 일어난 화재들을 쭉 살펴보면 종교도시 쿰의 6층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도 이란은 1층의 가스 노출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몇 시간 뒤에 테헤란 서쪽의 주택단지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알고 보니까 이 해당 단지가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의 건설 본부와 연결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욱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테헤란 서부의 한 고층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는데 이 건물이 알고 보니까 군 사법 조직 JPO가 사용하는 건물인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이란 당국은 또다시 가스 누출이라고 원인을 언급을 했는데 이후 이 해당 건물은 도시의 가스 배관망에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테헤란 소방서가 15층에 가스가 고여 있던 게 폭발이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영 언론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가구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건 사고가 아니라 드론이나 아니면 사보타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고요. 전문가들 또한 이란 당국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의문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외무부는 오늘 페르시아어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슬람 공화국이 이 지역에 파산한 테러리스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보내는 대신에
가스 파이프라인을 수리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미스터리 폭발 사건에 대한 비꼬는 댓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 그 미스테리하네요. 대형 화재가 계속 일어나는데 주로 이제 가스 폭발로 인한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대형 그 화재가 일어나고 가스가 폭발하는 데가 또 이란의 군 지휘부 관련 시설들과 연결된 곳이다. 뭔가 작전 냄새가 나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뻔하죠. 뭐 자기네들이 자작극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하여튼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 미국 정부가 터키에다가 그 F-35 전투기를 그 수출하려고 그랬나 봐요.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 의회에다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터키에다가 이 F-35 전투기를 공급하려고 했고 왜 이스라엘이 이걸 또 막으려는 겁니까?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터키가 이 나토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나 카타르, 하마스 이런 적대 세력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F-35 제공이 이스라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터키 주재 미국 대사 톰 베럭은 최근 미 의회가 F-35 판매를 승인할 수 있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터키는 2019년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를 했었는데요. 베럭 대사는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터키의 이 재가입을 반대하고 있고 미 의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터키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중동 내 전략 균형을 위해서 F-35 제공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골치 아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부 문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그 정부 여당이죠. 리쿠드 당과 또 여러 개의 정통 유대인, 정통 보수 정당들과 연합해서 국회 의석 120석 중에 과반수가 넘는 60석 이상을 지금 확보해서 구성된 연합정부예요. 만약에 이 중에 이제 그 리쿠드 당 또는 네타냐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이 연합하고 있는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탈퇴하게 되면은 과반수인 60석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또 많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그 뭐 소수이긴 하지만 정통 유대인 보수 정당에서 정당 두 개가 도저히 지금 이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 연합 정부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못 하겠다. 그래서 두 개 정당이 탈퇴하겠다고 지금 나섰어요. 그럼 지금 그것 때문에 네타냐후가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징병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등이 빚어진 건데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 정당 이 유대교 토라 연합 UTJ가 연합 정부를 이것 때문에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네타냐후 연정 의석이 61석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석수 하나 차이로 이제 겨우 과반수를 유지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만약 이 상황에서 11석을 보유한 샤스당까지 또 이렇게 탈퇴를 하게 되면은 네타냐후 연합 정부는 결국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샤스당이 모든 장관직들은 사임을 할 것이지만 네타냐후 총리 연합에는 그래도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이제 60석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부가 자동 해산되는 거는 아니고요. 야권이 총리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이제 과반수인 61석을 모으게 되면 그때 정부가 해산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어찌됐든 UTJ와 샤스 모두 네타냐후 정부를 무너뜨릴 생각은 거의 없고 전략적 탈퇴 위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려는 그런 정치적 게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이제 크네셋은 7월 27일부터 3개월간 여름 휴회 기간을 갖게 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개월 동안 국회가 휴회를 한다고요? 네. 야, 참 아무리 전쟁 나고 그 난리를 쳐도 3개월 동안 쉴 건 쉬어야 되겠다. 잘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배짱도 있고 여유도 있고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쟤들 왜 저래요?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들 얘기만 잔뜩 하지 뭐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아픈 처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보도를 안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트라우마 이런 게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극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5일 어제도 이스라엘 남부 훈련기지에서 한 IDF 병사가 총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되었는데요. 자살 시도를 한 듯한 총상으로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현재 IDF 병사들의 정신 건강 문제와 그리고 자살률 상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 지속으로 인해서 이 병사들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좀 심각한 신호로 보입니다. ADHD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 트라우마,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뭐 용맹한 군인이고 육체적으로 튼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적인 이 고통은 거기도 뭐 어쩔 수 없죠. 좀 그런 면으로 많이 좀 우리가 위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는 일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팔레스타인 지지, 하마스 지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인종 범죄, 인종 학살, 뭐 이런 식으로 전쟁 범죄 국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시위가 매주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부터 매주 토요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숫자가 꽤 많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한 200~300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 뜨거운 데도 나와서 팔레스타인 지지하면서 프리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이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광화문에서 한복판에서 이렇게 프리프리 팔레스타인 외치는 소리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도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는 매번 한 200~300명씩 모이는데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는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동원돼서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고정된 멤버가 매주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돈을 받고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앰프도 빵빵하고 또 뭐 피켓도 근사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 시위를 잘해요. 근데 이스라엘 지지 시위하는 분들은 인원수부터 우선 5명에서 10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초라하죠. 그건 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지지하는 이 시위, 또 집회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별로 없고 교회도 별로 없다 보니까 누가 지원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래서 이 앰프를 빵빵하게 이게 해주겠습니까? 뭐 현수막도 없고 피켓도 그냥 초라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레드 TV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피켓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암 이스라엘 카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켓을 이번에 한 1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좀 폼나게 우리도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그리고 저 앰프도 좀 성능도 좀 좋게 해서 빵빵하게 해서 사람도 좀 많이 모여서 대한민국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시위하는 이 모습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고 놀래서 우리나라에 관광 왔다가 그걸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SNS에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요. 얼마나 깜짝 놀래고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는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그런 시위만 넘쳐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 반 보신각 앞에 광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우선 이 쪽수로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쪽수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머릿수로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힘이 나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깜짝 놀라게 해야죠. 여러분들 좀 덥지만 이왕 더운 거 어디 도망가지 마. 더위를 피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더위 한복판으로 와서 광화문에서 좀 같이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 못 오시겠다.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거기 나와서 이렇게 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생수라도 사 먹고 쭈쭈바라도 좀 사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대 친이스라엘 이 양쪽 간의 이 집회 대결에서 이스라엘이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나가고요. 이유진 PD도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 들고 이렇게 쫙 인사동까지 행진했어요. 네. 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올 거죠? 네. 예. 이번 주에 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중심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뉴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내가 예. 맛있는 해장국 사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현영 기자가 분석해줄 첫 번째 분석 이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나름 분위기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지난 7월 16일 날 어제입니다. 어제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막 공습을 해서 시리아의 그 대통령궁 인근과 시리아 총사령부를 타격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지금 다마스커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과도 정부가 개입됐다고 보는 거죠. 앞서 이제 이우진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이 싸우는데 정부군이 와서 드루즈족 편을 들고 같이 이제 드루족이 아니라 저기 베두인족 편을 들어서 드루족 민병대를 이제 공격을 했으니 이거는 누구 책임인가? 이거는 시리아 과도 정부 너네 책임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고 공습을 한 거죠. 왜냐면은 드루족과 이스라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특수관계죠. 그러니까 이건 드루족에 대한 공격은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아, 그렇게 보는군요. 혈맹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보 가치 국방장관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시리아 남부에 있는 드루족을 공격하면 이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이다. 즉 그럼 공격하면 어떡하죠? 확장 억지력으로 나가야죠. 우리 공격했으니까 너네 이제 수도 우리가 때린 거야. 그래서 시리아 앵커 앞에서 막 폭탄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쇼 포스를 이제 무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네 드루족 건들지 말고 장난치지 마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중동 아랍 전문 매체예요. 맵리라고. 예. 맵리가 보도하기를 카타르가 시리아 내에 반 이스라엘 무장 세력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카타르가 지원하는 시리아 내의 반 이스라엘 무장 세력 단체 어떤 무장 세력 단체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신도 그렇지만 표피적으로는 시리아 내 드루족과 이제 베두인족 그들 간의 어떤 종파 분쟁으로 이렇게 좀 그림을 그 표면적으로 했는데 이건 사실상 하나의 기만 전술이죠. 보통 이제 정권이 붕괴하면은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사드 정파와 또 아사드 정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서로 티격대고 싸우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기만 전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카타르가 반 이스라엘 테러 지원 캠페인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케이스의 경우는 그 베두인족을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카타르가 물적 지원, 병참 지원, 정훈 지원까지 다 해서 하는 거고 카타르는 직접 이런 거를 현지 무장 세력을 지금 징집을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카타르 주요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분할 점령해 시리아 주권을 침탈하고 있으니까 총을 들고 나와서 싸워라.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듣보잡 유튜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카타르의 핵심 매체고요. 또 실제로 카타르 외교부 역시 이스라엘 공습을 규탄하면서 시리아 주권이 찬탈을 위한 무력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을 무력행위 사용에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공격하라고 카타르 외교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줄라니 과도수반의 어떤 외교부 대변인 역할을 카타르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카타르가 출자한 그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알자지라 방송 편성 주간 국장이 있습니다. 전 고위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리아 과도 정부는 관련 요번 사안에 대해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침묵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방제라는 거예요. 너는 이거에 대해서 논평하지만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이스라엘 무력 행위를 분쇄해야 될 임무는 시리아 시민들의 몫이다. 라고 사실상 지하들을 갖다가 정당성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카타르도 이제 어떤 행토를 보고 있냐면 그 줄라니 과도 정부를 갖다가 우회해서 직접적으로 반이스라엘 무장 조직을 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에서. 그런 게 요번에 포착이 돼서 그 중동 전문 매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카타르가 예전에는 하마스를 그렇게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난 3년 동안, 지난 2년 동안이죠. 그 하마스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가고 헤즈볼라 박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젠 또 카타르가 시리아에 있는 그 베두인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무장 세력을 만드는 거. 그럼 제2의 하마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슬람 테러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뭐 이란도 박살났고 다 이제 패퇴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들 그 교리 입장에서는 전수상 후퇴예요. 그러니까 힘을 보충할 때까지는 좀 외부 세계에 아부하고 힘을 보충하면 다시 또 10월 7일 같은 거 벌이자는 게 이들의 어떤 그 전술 교리인데 그 테러 교리인데 극단적 이슬람 체제에서는 테러를 위한 그냥 막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전이고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고 재정 병참 지원하고 테러 지원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카타르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이스라엘 격퇴되냐 그런 당위론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람 종교회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해요. 이른바 파타라고 그러죠. 칙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카타르에 소재한 그 종교회의에서 파타를 이제 칙령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내렸냐면, 공표했냐면,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에 대한 글로벌 지하드 파타를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신의 질서에 부합한다. 그들, 알라의 질서에 부합한다. 지하드에 부합한다라고 그 명분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카타르가 본격적으로 이제 잔존 세력들을 이제 재건하는 것이죠. 이제 주변 그 국가에서. 그래서 카타르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란이 재건될 때까지 지금 뭐 박살났고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전수상 후퇴예요. 얘네들은 그 지하드 성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나의 전투의 패배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재건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고 그 시리아가 아사드가 있을 때는 하마스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알-아사드하고 하마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사드가 무너졌고 어떻게 보면 IS 계열 수니파 계열 극렬 테러리스트가 지금 알라니 정권이 줄라니 과도 수반이니까 그 밑에 어떻게 보면 하마스도 수니파 계열이거든요. 무슬림 형제단 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건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러 지원과 이런 다시 세력을 재건하고 복원하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제2의 하마스를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슬람의 전략이 이런 겁니다. 줄라니도 IS 계열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복 딱 빼입고 우리는 평화, 우리는 moderation, 우리는 중도 성향이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테러 지금 시설 다시 재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자 협상도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카타르가 중재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마스는 이제 인질을 석방하는 순간 걔네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연정도 지금 이것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어찌됐건 시간 게임을 벌이면서 동시에 뭐를 하는 거냐면 마지막 카드로 마지막 이제 인질 마지막 한 명을 석방하고면 자기 죽으니까 시리아 망명 카드를 지금 끄적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하마스 지도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타르나 이런 시아파 무슬림 신정 체제 애들 아직도 이거 지하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물론 물리적으로 좀 박살이 났기 때문에 힘이 약화된 상태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란도 몰아붙이는 것이고 주변국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전쟁도 지금 이란이 완전히 뭐 항복한 것도 아니고 잠시 이제 전투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1라운드는 우리가 졌다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1라운드 끝났다고 해서 전쟁이 모두 끝난 게 아니라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기다릴 수 있고 그때를 위해서 이제 또 지금 그 중간 공백기를 카타르가 이란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해도 이거 산 넘어가면 또 산이고 산 넘어가면 또 산이고 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은 평화라는 표현을 안 써요. between war, 전쟁간. 그러니까 안정기라고 지금 뭐지? 안정. 평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동에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상 어떤 전략을 쓰냐면 레바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정부 조직도 갇혀 있고 의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외교적 관계 레바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소유자 통치 구조는 헤즈볼라거든요. 헤즈볼라가 그럼 왜 너는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 사용이거든요. 군사력을 누가 사용하냐면 헤즈볼라가 대신 다 사용해요. LEA 레바논 유권은 어떻게 보냐 그냥 아우라만 제공하는 것이고 사실상 테러 조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사실상 그 군사행위를 전담하는 이런 구조예요.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면 이제 레바논 정부가 나와서 옹호하고 그다음에 또 헤즈볼라가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게 반복되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난 10월 7일 이후에 이제 헤즈볼라가 거의 뭐 허리가 분질러졌기 때문에 거의 뭐 완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또 재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 헤즈볼라 레바논과 그 시리아 그 접경 지역을 딱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공습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자꾸 빼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재건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도 그렇고 모든 세력들이.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골란고원에서 그걸 다 지켜보면서 이제 집중 타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타르가 그 시리아에 있는 베두인들을 이제 동원해서 그렇게 무장 세력을 만들고 그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나저나 카타르 이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카타르 여러 번 가봤어요. 네. 그 도하 그 비행기 그 갈아타는 것 때문에 멀쩡한 나라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왜 이렇게 카타르는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카타르와의 관계를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이걸 알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중동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브로커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카타르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얘네들 창구로 쓰는 건데 뭐 하나 건수 잡히면 아마 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카타르도 아작나죠. 예. 이란 아작나듯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에서 제2의 하마스가 꿈틀거리고 있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가서 그냥 시리아를 아작내고 싶은데 내 핸드폰에도 시리가 들어있어서 함부로 못하겠고 다 듣고 있습니다. 시리아 그러면 네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의 이란 그 핵시설 포르도 공격한 뒤에 일주일 뒤에 또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이제 떨어지면서 포르도 핵시설 완전히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많이 피해를 입었기는 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피해 본 나라가 제가 보기에도 중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때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란의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기지들을 다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 원유를 중국이 못 가져가서 중국이 많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중국이 이제 이란하고는 좀 그렇게 다치더라도
아프리카의 새로운 나라와 좀 가까이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하고 이 중국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중국이 하필이면 이집트에게 관심을 갖고 가까이 가려는 그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10월 7일 학살 이후에 이제 중국이 깨달은 건 뭐냐면 중국의 어떻게 보면 핵심 걱정 국가가 이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눈앞에서 이제 붕괴되는 걸 보니까 아 얘네들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 이제 강남에 가고 싶은데 못 가가지고 이제 수도권 외곽으로 이제 튕겨 나온 게 그게 이집트예요. 어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동에서의 그 전략적 이익은 뭐냐 이제 크게 원유하고 1대1로입니다. 근데 원유는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지고 1대1로가 핵심인데 그 1대1로 철로를 걸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테헤란으로 직접 가는 그들 표현으로 막 철의 실크로드라고 막 설레발을 쳤는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그 관역에 딱 붙어 있죠. 언제든지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란의 핵심 물류 거점 이른바 1대1로 거점 국가로 보는 건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인 이집트로 넘어간 건데 이집트의 어떤 그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권 그거를 이제 재건시키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재건시켜서 이제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자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고 이란이 굉장히 중동에서 딱 중앙에 있어요. 다 연결돼 있고 러시아, 뭐 동아시아 다 연결돼 있는데 요걸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차선책으로 이제 북아프리카 핵심 물류 국가가 이제 이집트니까 이집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도표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국 교역량이 총 174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도 매년 30만 명씩 가고 2023년 대비 63% 증가하고 교역량이 많은데 최근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지난 10일 날 중국 리창 총리가 방문했어요. 이집트를. 예. 그래서 그 LCC 이집트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 여러 가지 MOU를 이제 작성했는데 핵심이 무역, 금융, 제조,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기술, 교육, 문화 1대1로 협력을 위한 심화 협상을 한 거예요. 더 이제 관계를 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설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 카이로 인근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또 빌딩이 있나 봐요. 아이코닉 타워라고. 이거 건설 프로젝트 지금 진행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중국이들아.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남긴 그 특이점 성과라는 뭐냐면 위안화 통화를 스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해가지고 그 이집트 통화랑 이렇게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투자를 증가시키자라는 거죠. 그 달러 이제 못 쓰니까 이제 달러 시스템에서 거의 뭐 중국은 이제 방출 위기에 있으니까 이제 그 해당 국가 통화랑 위안화랑 1대1로 수합을 하자. 뭐 이렇게 그 MOU를 작성했고 또 화웨이가 현지에서 AI 인력 2만 5천 명 이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중국의 ICT 기업이죠. IT 재벌인데. 그러니까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중동에서 또 컴퓨터공학과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이 이집트라고 합니다. 오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AI 인재 허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그래도 이번 그 협상의 특이점이 이런 성과를 좀 이끌어놨다 해서 아 이집트와 중국이 굉장히 그 속도로 가까워지는구나라는 하나의 지표로 알 수 있습니다. IT 기술 협력, 중국 화웨이하고 이집트하고 하는 건 뭐 그건 저도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 경제 이런 것도 협력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건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지진 났을 때 그 무너졌던 건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했더니 중국 애들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건축은 그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그 이집트의 조상들 그 건축 실력이 훨씬 더 뛰어나지 오히려 중국이 이집트로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란 사태도 이란 사태지만 지금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아주 여러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중국의 기업들도 이 미국의 그 관세 전쟁을 피해서 그래서 이집트 쪽으로 많이 이 기업들을 빼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장 대미 관세가 낮은 국가가 이집트예요. 지금 10%예요. 아, 그래요? 10%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미국하고 이집트 쪽이 이제 적자가 심하니까 관세를 낮춰준 것이죠. 근데 중국은 항상 이게 솔직히 관세 전쟁의 그 키 포인트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다른 제3국에서 우회해서 수출해서 들어가니까 그 이제 이렇게 두더지 게임처럼 뭐 저기 동남아 중국이 이제 동남아를 통해 가지고 생산을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다 관세를 세게 매긴 거죠. 그럼 요것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온 거예요. 10% 싸니까.
그럼 또 트럼프가 이거 발견하고 또 이제 관세 또 올리면 또 도망가야 돼.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두더지 게임 같은 건데 통상 이슈로 보면 안 되고 이제 반중 그 중국 디커플링 이슈로 이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근데 이집트가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인건비가 싸요. 그 임금 그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한 150달러 수준이에요. 30만 원,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중국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여기가 좀 괜찮죠. 그래서 이제 섬유 산업이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 섬유 업체가 들어와서 대미 수출했는데 한 10억 달러 수준 했고 전년 대비 22% 상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제 생산 기지를 옮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지난 4월에는 중국하고 이집트하고 합동 군사 훈련까지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집트하고 중국하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난 좀 대륙도 서로 다른데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하고 이집트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한 건 경제 협력이 굉장히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군사 협력인데 군사 그 협력의 꽃은 뭐냐면 합동 훈련이에요. 근데 명분은 이겁니다. 그 작전 이름이 이제 문명의 독수리라는 거. 자기네들이 문명이래요. 난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문명의 독수리라고 해서 문명의 독수리 수호 작전 뭐 2025년 합동 공군 훈련을 했는데 이게 그 명분은 이겁니다. 중동이 지금 어지러우니까 이스라엘 이건 언제 했냐면 지난 4월에서 5월 넘어가는 그 시기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란 때리냐 마느냐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 분쟁 가운데서 우리도 이제 방어를 하자 해가지고 합동 훈련을 한 거예요. 명분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 공군이 해외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이집트에서 체계적으로 병력을 배치해서 훈련을 한 첫사례예요. 이른바 이게 패권의 어떤 구성 요건이거든요. 미국이 패권인 건 뭐냐면 해군을 통해서 군사력을 전 세계에 투사할 수가 있어요. 뭐 해병대나 뭐 100일 공수여단을 뭐 52시간에 전 세계 어느 곳에 파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쟁이 발생하면.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의 이제 하나의 축인데 해군력은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남중국해를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공군력으로 이제 그 군사력을 해외에 투사하는 건데 요게 성공한 거예요. 이번에 이집트를 통해서 합동 군사훈련해서 이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사례고 첫 사례고 이거는 이제 이제 중국이 진짜 패권 전쟁에 좀 더 가까워져 있다. 미국과의 하나의 징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굉장히 느린데 그 총 쏘는데 한 발 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 이제 슬리급하죠. 얄라 뭐 짱 꼴라면 찐따 짱만 막 그러고 아유 살살해 시험시험 하자고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동원된 이제 그 자산을 군 자산이 뭐냐면 중국의 조기 경보기 중국산입니다. 물론 다 베꼈지만 그다음에 J-10 전투기, 그다음에 헬리콥터, 공중급유기까지 나왔어요. 그 이게 중국 자산이고 또 이집트의 또 공군 자산 있지 않습니까? F-16, 뭐 라팔 이런 게 같이 해서 훈련을 했는데 이게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특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함의가 뭐냐면 요번 합동 군사 훈련 쇼케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집트가 J-10 그 전투기를 F-16급인가 봐요. 4.5세대인데 F-16이랑 비슷한 성능의 클래스의 전투기인데 이게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입을 진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집트가 미국 무기가 아닌 이제 중국 무기를 사겠다. 이런 신호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원래는 우리나라 KF 전투기가 열로 이집트가 수입하기로 했었는데 요거 캔슬하고 아마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그만큼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훈련은 쇼케이스를 통해서 이 전투기 살 걸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또 방산 협력. 그 전투기 구매라는 거는 그냥 공산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군사 전략을 공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신속하게 자군 공군 전력을 이집트에 투사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패권의 핵심인데 여기서 공중 전투, 급유, 혼합편대. 그러니까 혼합편대는 중국 자산하고 이집트 전투기랑 같이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 기획, 뭐 지휘 통제가 다 일어나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집트 막 게을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굉장히 합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자평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자평이죠. 그게 자평인데 어찌됐든 훈련이 다 마무리됐으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은 이거 얘네들이 합동성이 굉장히 놀라웠다. 그리고 특히 이런 장거리 공군 전략을
작전을 전개하려면 군수병창과 합동작전 전개 능력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도달했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중국이 자기의 그 권력을 이제 해외로 좀 본격적으로 투사한다. 기존에는 뭐 이렇게 1대1로 뭐 약간 좀 공작으로 이렇게 침투했다면 이제 군사력 투사가 어쩌면 요번이 첫 번째 사례고 이집트란 걸 했다라는 게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6.1 전쟁 때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 땅이었잖아요. 반나절 만에 접수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헐랭이들이에요, 이집트.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집트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 군사 원조, 또 이 지원금 이런 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 받지 않으면 우리 지원금 끊겠다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지원금을 많이 받고 군사 지원도 많이 받는 이집트가 이제 앞으로 중국과 이렇게 군사 합동 훈련까지 하고 경제 협력하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집트? 그럼 앞으로 저 10%가 아니라 중국은 100%인데 너네는 한 80% 맞을래? 아니면 150% 맞을래? 트럼프 이거 참 심기 건드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수틀리면 그냥 행동에 옮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군사원조. 그래요? 내년부터 이제 집행이 안 됩니다. 다음 회기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끊겨요. 내가 트럼프라도 끊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집트의 군사원조를 지난 1979년부터 해가지고 총액이 한 850억을 해왔어요. 매년 한 13억 달러 지원했는데 이게 이제 끊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한 거냐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이제 말씀하신 가자 팔레스타인 주민 시나이 반도 재정착 수용에 RCC 대통령이 막 반기를 들었잖아요. 막 요리집 뺀지 도망 다니고 막 안 받으려고 하고. 이게 뭐 트럼프가 아니라도 국제법상 당연히 받아야 돼요. 러우 전쟁 때 난민들 주변국가 폴란드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이란 공수부로 이게 장면이 전환되니까 좀 조용히 있었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있으면서 뭘 했냐면 본격적으로 이집트는 미중 냉전 사이에서 원래는 전통적인 미국 우방입니다. 이집트가 냉전 때도 그랬고. 근데 미중 신냉전 사이에서 이제는 전략적 해징을 하는 겁니다. 줄다리 예전에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수면 안에서 양쪽에 줄다리를 했어요. 양쪽에다가 두길 보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근데 요번 그 가자 팔레스타인 주민 요거로 이제 트럼프 눈밖에 완전히 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 난 친중할래라고 완전히 요번에 선언을 한 게 그게 합동 군사 훈련이에요. 이제 나는 내 노선은 이렇게 할 거야. 예전에는 수면 안에서 양쪽에 문어발식으로 했는데 이제 끊고 딱 간다는 것이고 전략적 해징이고 그들 입장에서 뭐 다변화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친중 스탠스가 맞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한테 관세 때려 맞아도 그래 뭐 상관없어. 나 약간 그 노선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중국은 이미 이집트의 군사용 감시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위성 생산 시설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군사 장비, 위성 시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이집트의 군사 전략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군사 원조를. 그럼 대부분 미국 장비일 거예요. 이번에 같이 훈련 뜬 게 F-16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산. 그런데 이게 보통 기종이 같아야 이 합동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국 비행기랑 중국 전투기랑 미국 비행기가 같이 이게 합동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 해킹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래식 무기는 미국 거 쓰고 첨단 무기 체계는 중국과 같이 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집트가.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웨이 AI 인력 25,000명을 지금 양성하겠다는 얘기는 그 AI의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1번이 군사용도거든요. 뭐 상업용도는 나중에 나올 것이고 근데 핵심이 군사용도예요. 그러니까 AI 군사 전략은 중국이랑 같이 가겠다. 이집트는 이 선언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이텍은 중국과 로텍은 미국과 기존에 이제 써서 여기에 이제 이 시스템을 갖다가 통합시킨다라는 전략입니다. 이집트는 이제 기존에 어떤 전략이었냐면 약간 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뭐 그들 나라에서 해칭을 한다고 해요. 에너지 설비는 러시아, 기술은 중국, 군사 무기 체계는 미국,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한테는 천연가스를 받고 국방 협력은 터키 등 이렇게 지정학적 다자주의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시프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협력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무게 중심을 이제 중국에 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으로 몰빵하는 겁니까?
약간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물론 아까 팔레스타인 시나이 반도도 있지만은 터키하고도 군사연맹 한데 터키하고 사이가 안 좋아. 터키하고는 뭐 이집트랑 왜 대립을 하냐면 지중해권을 놓고 둘이 쟁탈을 벌여요. 그래서 터키가 공작원을 투입해가지고 무슬림 형제단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얘 가만히 그러니까 중동은 겉으로 보면 안 되고 속에서는 치열해요. 그러니까 주도권 하나 있으면 안 놓칩니다. 그래서 터키하고도 이제 이집트하고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깨질 게 이제 눈에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갈아타는 것이고요. 근데 터키는 또 미국과 동맹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 F-35 그 판매권도 얘기했지만 터키의 미국의 영향 안에 이제 중동이 다 들어온 건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터키도 어찌됐건 이스라엘하고 좀 으른거리죠. 시리아를 놓고 여러 가지로 F-35도 반대하고 반대하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도 동맹이거든. 근데 터키의 미션은 뭐냐? 너의 미션은 뭐야? 우린 러시아 남아 저지. 이게 얘네들 미션이에요. 근데 다 미션이 있어. 순위파 국가 이스라엘 미션 다 있는데 야 이집트 너는 그냥 가자 주민 받으라는데 그것도 안 받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게 갈라지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 주도의 어떻게 보면 친미 이스라엘 중동 아브라함 협정 그 확장 그 블록 국가들과 북아프리카의 맹주 이집트간의 그 친중 이집트간의 대립 구도고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성경에 엔타메 나오면은 북방왕이 남방왕이 할 때 이스라엘 보고 이제 길을 터다오 뭐 평화협정 맺지 않습니까? 그 구도가 조금씩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기존 이란 구도에서 이제는 북방과 남방한 구도가 뭐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좀 그전에는 뭐 이란 가장 악마니까 얘가 이 적그리스도 아닌가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구도가 또 새로운 구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구도는 저기 중동과 지금 이 북아프리카의 대결 구도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껴 있는 것이죠. 그냥 이게 보면은 중동은 그냥 여기서 부글부글 여기서 부글부글 여기서 부글부글 아주 그냥 합종연액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네요. 평화는 없어요. 네, 평화는 없고 계속 배트인. 새로운 이제 그런 택탄이 이제 지면부 계속 변화하는 거죠. 동맹 구조가. 그러니까 밥 먹듯이 맨날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오늘의 적 내일 친구 이거 있는 거 없어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거기다 또 엔타임까지 요즘은 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갖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구도가 이게 왜냐면 저도 이거 예상 1년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이 음모론 꺼져 이러는데 이제 구도가 조금씩 잡히니까 이란만 해결되면 다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거든. 또 새로운 또 악의 축이 또 형성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매주. 그러니까 계속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시 반에? 11시 반입니까? 예, 보신각으로. 보신각입니다. 나와서 우리 조 기자님이 한마디 또 꽉 해주시면 거기 시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용기를 얻고 힘을 내겠습니까? 바쁘시면 안 나오셔도 되지만 뭐 인간성을 보는 거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 반 보신각 앞에 광장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